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있나요? 재취업 계획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한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아직 퇴사하면 안 된다고. 50대 때는 한 번의 실패가 곧장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천천히 시간을 갖고 미리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플래너 최종률입니다. 저는 은퇴자들과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 자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버티는 게 맞나? 나가는 게 맞나? 고민하시던데요. 특히 40대, 50대에선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직이나 퇴사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생각 할 겁니다. 다들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말하잖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퇴직하고 싶은데 제 재정적인 상태에서 지금 퇴직해도 괜찮을지, 노생활 하는데 무리가 없을지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퇴 자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어서 질문하죠. 다른 직장에서 오퍼가 있나요? 재취업 계획은 명확하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한 답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말씀드리죠. 아직 퇴사하면 안 된다고. 힘들더라도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라마 미생에 그런 대사가 나오죠. 직장이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지금 직장이 힘들다고 해도 야생은 훨씬 더 냉혹합니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이 지원되고 각종 의료비도 지원되는 그런 복지가 좋은 회사라면 더더욱 퇴사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좀 쉬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천천히 알아보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50대에 회사 나와가지고 같은 분야에서 재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퇴직금에서 인출해서 점점 퇴직금은 소진되어 가고 조급해지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결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퇴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와보면 압니다. 퇴사는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은퇴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둘째, 다음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직장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충분히 객관적으로 구직이 가능한 상황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은퇴 자금이 충분하거나 다음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내 은퇴 자금이 부족하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대박이 날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다음 일자리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면 또 준비만 좀 한다면 50대에도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있고 사무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직장은 어디나 힘드니까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다들 퇴사는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데 생산직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취업을 알아볼 때 또 몸쓰는 일에도 크게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재취업을 잘 알아보시고 잘 이어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사무직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연구원으로 근무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쓰는 일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나 부담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취업의 어려움을 훨씬 더 많이 겪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사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욱더 미리미리 자신의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한번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의외로 주변을 들어보고 알아보시면은 50대에도 준비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도 많이 있고 취업으로 잘 연결되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자격증들도 재취업하기가 쉬워지고요. 점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요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무직에서 일을 했지만 그래도 평소에 기계 만지는 것도 좋아하고 한다면 전기기사나 소방설비기사 같은 자격증들을 따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고 또 내가 평소에 자연을 좋아하고 야외활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조경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 또 50대에도 취업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을 갖고 미리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결정했다면 은퇴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은퇴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엑셀로 다음 4가지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은퇴 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막연하게 한 300만 원 쓰겠지 하시지만 실제 관리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을 더하고 또 식비나 생활비, 모임회비, 취미활동비, 용돈 이런 것들을 다 합산하면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를 결정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지출 규모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크레바스에 대한 계획입니다. 국민연금이 부부 각각 언제부터 나오는지, 또 가입해둔 연금보험이 있다면 각각 언제부터 얼마씩 나오는지 표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에 국민연금 수령시까지 보통 5년에서 10년의 공백이 있는데 이 시기를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녀를 위한 자금도 은퇴 플랜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제가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한테 자녀 결혼 자금은 얼마나 지원해 주실 건가요? 하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뭐라 하시냐면 보통 얼마들 준비해 주나요? 이렇게 저한테 되묻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은퇴 생활비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편차가 커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정마다 자산 규모도 너무 다르고 또 자녀 지원에 대한 철학이 다들 다르고 자녀의 상황이나 성향도 다르니까요. 부부가 잘 논의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점점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대학원이나 어학연수 등 대학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교육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자녀에 대한 지원을 고려할 때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부부의 은퇴 준비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비에 대한 준비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준비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으로 커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의료비에 대한 어떤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보험에 대해서는 일단 실손 의료비는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부분에 대한 보험도 반드시 준비를 해 두셔야 되고 또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 오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보험도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 이외에도 의료비와 간병비를 위한 여유자금도 일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플래닝을 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의 보험을 살펴보면 부족한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보험이 불필요하게 많이 가입되어 있어서 오히려 중복해서 가입되어 있고 정작 중요한 항목들은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료비나 간병비에 대한 준비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핵심적으로 네 가지는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매월 필요한 은퇴 후 생활비를 파악해야 하고 은퇴 크레바스, 즉 소득 공백기에 대한 대비, 또 자녀에 대한 자금, 그리고 의료비와 간병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40대 때 준비해둔 사람과 50대부터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떻게 벌어지나요? 가장 큰 차이는 실패할 자유와 복리의 효과입니다. 40대는 아직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서 은퇴자금 운용하면서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재취업이나 창업에 한두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0대 때는 한 번의 실패가 곧장 노후 파산으로 이어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면 우선 적극적으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0대는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40대 때부터 은퇴자금을 모아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사실 은퇴 준비는 20대 때부터 취업하고 돈을 버는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60세까지 3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 30세부터 준비한다면 연 6% 수익률로 운용했을 때 월 29만 원씩만 저축하면 됩니다. 그리고 40세 준비를 시작한다면 월 64만 원씩 필요하고 또 50세부터 준비한다면 월 179만 원을 저축해야 합니다. 월 179만 원이면 소득이 높아져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30세부터 하면 월 29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듯 일찍 시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복리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늦어도 40대 때부터는 은퇴자금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가 자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때라서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액이라도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맞벌이라면 어느 정도 준비가 가능할 것이고 또 외벌이라면 일을 안 하는 배우자도 이제 육아의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니까 취업을 하거나 소득을 올릴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럼 50대부터 준비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부분과 이미 늦어버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50대라면 이 두 가지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패할 자유와 복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원금을 잃으면 복구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낯선 분야에서 전 재산을 걸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창업도 50대에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돼서 수익률 연 10%, 20%를 기대하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자산 배분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럼 50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50대는 투자로 대박을 노릴 생각보다는 퇴직 후 할 일을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나는 어떤 경험과 경력이 있는지,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지, 정적인 걸 좋아하는지, 사람을 좋아하는지, 기계 만지는 걸 좋아하는지,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재취업의 길을 준비해야 됩니다. 관련 자격증도 따고 어떤 사람들을 이 분야에선 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생활 환경이나 삶의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은퇴 후의 삶과 관련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늘 드리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은퇴 후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또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 방금 말씀드린 3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디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 일단 은퇴자금 계산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은퇴자금을 계산해 봤는데 은퇴자금이 부족한 분들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부동산의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50대의 자산의 70%가 부동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데 사는 집을 그냥 깔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하는 방안은 또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안은 집을 다운사이징 하는 거죠. 자녀들과 같이 살 때는 방 3개, 4개가 필요했지만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는 방이 여러 개가 필요 없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고 약간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운사이징을 해서 은퇴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도 덜 들어가니까 월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2번째로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70세 기준으로 주택가격 1억 원당 월 30만 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월에 150만 원씩 안정적으로 계속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부부 둘 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은퇴자들에게 주택연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에게 주택연금을 권했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면은 그래도 죽을 때 집 한 채는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가고 싶다 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집을 물려주는 시점이 언제인지 90세, 100세까지 살 텐데 만약에 90세에 사망한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그때 몇 살인가요? 물론 자녀들이 60세가 돼서도 집을 물려받으면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부부가 살아있을 때 안정적으로 연금을 확보해서 좀 여유 있게 쓰고 또 아플 때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본인들한테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교회로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은퇴 후에 거주지를 정할 때는 병원과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간단하게 치료받을 의원급 병원들이 많고 또 대형 병원까지 차로 1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 커뮤니티도 중요하고 마트도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골이나 교회보다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도심지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은퇴 후에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은퇴 전에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퇴 후 생활비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부부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지출에는 관성이 있어서 퇴직을 한다고 해서 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지출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은퇴 전에 쓰는 만큼 은퇴 후에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요. 명확한 은퇴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은퇴 후 생활비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를 파악할 때는 줄어드는 항목이 있고 또 늘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줄어드는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은퇴를 하면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퇴직금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매월 지출되는 항목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원리금은 빠지게 됩니다. 또 자녀 사교육비도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자녀 용돈도 은퇴 후에는 안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출퇴근을 위해서 지출하던 교통비도 없어지고 또 직장 다니려면 옷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품위 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항목들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반대로 늘어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또 직장 다닐 때는 세금과 건보료가 급여에서 공제되고 나오니까 체감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늘어난 시간을 채우는 각종 활동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취미활동, 모임비, 여행비 등 늘어나는 항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항목도 있지만 늘어나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계획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은퇴 전만큼 은퇴 후에도 계속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부가 마주 앉아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지금 쓰는 월 생활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에서 줄어드는 항목과 또 늘어난 항목들을 잘 따져보고 은퇴 후 생활비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은퇴 후의 삶을 완벽히 반영한 생활비 예산을 수립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은퇴 후의 하루하루를 상상하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계산해 보신 분들과 아닌 분들 간에 은퇴 후 안정감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은퇴 후에 할 일이 없는 상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만들어야 될 하루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은퇴 후에 하루하루를 잘 계획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직장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떤 하루하루를 계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 보낸 모든 시간이 이제는 자유시간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 직장 출퇴근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2시간 이상씩은 되는데 그 시간들을 퇴직 후에 어떻게 채울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채워내간 하루하루가 모여서 은퇴 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루틴을 잘 짜놓으셔야 되는데요. 소중한 은퇴 후의 하루하루에 저는 반드시 3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입니다. 은퇴 후에 필요한 4가지, 건강, 돈, 관계, 일 또는 취미. 이 중에서도 역시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관계도 좋고 돈도 있고 할 일이 있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근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또 마음도 건강합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후의 하루에 자기만의 시간을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은퇴 전에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 은퇴 후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직장 다니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저녁에 잠깐 보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은퇴하고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이 내 공간으로 여겨졌는데 갑자기 퇴직하더니 내 공간을 침범하는 것 같고 거실에서 누워서 TV 보고 있는 것도 보기 싫고 각종 생활 습관도 자꾸 부딪히고 그래서 제가 은퇴한 부부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제 은퇴했으니까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히려 각자의 시간과 각자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립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방들이 비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의 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재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동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또는 정해진 시간에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책을 읽든 공부를 하든 영화를 보든 명상을 하든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제 퇴직했으니까 모든 시간, 모든 활동을 부부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공간과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면 오히려 부부관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이 다르거나 밤에 자주 깨거나 코를 곤다든지 수면에 방해가 되면 수면 분리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로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했으니까 모든 걸 같이 해야 돼 이런 부담감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또한 무엇을 함께 하실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하루 한 끼는 같이 준비하거나 또 동네 산책을 가는 루틴도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실행하면서 지워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은퇴 후의 부부관계는 어쩌면 돈보다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을 잘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퇴 후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을 겪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우울감은 갈 곳이 없고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소속감의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핸드폰으로도 하루 종일 연락이 오고 또 직장 동료 외에도 거래처 사람들이나 인맥 관리를 위해서도 만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퇴직하는 순간 갑자기 핸드폰이 더 이상 울리지 않습니다. 카톡 확인할 일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하니까 갑자기 하루 종일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그게 우울하게 느껴졌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활발한 인간관계를 맺다가 이렇게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또 심각한 우울감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은퇴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직장 동료 같은 수직적인 인맥 대신에 다양한 모임들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취미 활동을 공유하는 동호회도 좋고요. 독서 모임이나 역사 스터디 같은 모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가졌던 유난히 좀 마음이 갔던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봉사활동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 안에서 맺는 인간관계도 은퇴 후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의 무기력이나 우울감은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 부부가 늘 함께 여행하고 식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자기 생활 리듬이 있고 또 친구 모임도 있고 운동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내는 은퇴 후 남편이 이제 집안일도 나누고 같이 활동하기를 기대했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보면서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꼭 해야 하는 대화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우리는 하루 중 어느 정도 시간을 함께 보낼 것인가? 각자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필요할까? 가사 분담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행, 자녀 지원, 부모 부양, 생활비에 대한 생각은 각자 어떠한가?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정서적인 공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은퇴 후에 무기력이나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이 들고 무슨 꿈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50대, 60대는 꿈을 갖기에 최적의 나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일하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또 너무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 있지 않나요? 꼭 가보고 싶었던 곳, 해보고 싶었던 어떤 취미나 운동, 어떤 깊이 탐구하고 싶었던 주제, 기여하고 싶었던 NGO 단체, 아니면 미술이나 음악 같은 창작 활동, 써보고 싶었던 책 등 그 무엇도 좋습니다. 마음속을 찾아보면 누구나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에 막혀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계획을 세우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남는 게 시간입니다. 천천히 준비하면 됩니다. 꼭 돈이 많이 드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슴 뛰는 삶에 무기력이나 우울감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은퇴하고도 새로운 꿈을 갖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은퇴, 새로운 꿈을 갖고 이뤄가기에 너무나 좋은 시기입니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퇴 후에 5년, 10년을 좀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삶의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꼭 갖추는 것보다 오히려 없애거나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대출을 없애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대출은 뭐가 됐든지 은퇴하면서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출을 어떻게 없애냐고요? 퇴직금 받으면 대출부터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출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 돈을 갚지 않고 차라리 그 돈을 주식이나 ETF로 운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이고 퇴직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숫자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월 생활비 지출을 최대한 낮추고 시작해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되거든요. 대출 원리금 상환하면서 투자 수익 조금 더 얻는 것보다 깔끔하게 대출을 상환하고 지출을 낮추는 것이 훨씬 마음을 편하게 하고 삶의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만약에 대출 원리금 상환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오른다면, 아니면 대출 상환할 돈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면 은퇴 후에는 대출을 남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대한 길게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은퇴하면서는 모든 대출은 싹 다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계획적으로 소비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무계획적인 소비는 언제나 안 좋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소득이 꾸준히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벌면 되고 메꾸면 되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이런 무계획적인 소비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 월 생활비 예산을 세우고 매월 그 안에서 지출하는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욕심을 버려야 할까요? 우선 수익률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S&P가 50% 올랐다, 코스피가 80% 올랐다, 이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으로 대박 났다, 어떤 종목이 상한가다, 요즘은 이 섹터가 유망하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이제 남 얘기입니다. 물론 소액으로 이런 것들을 투자해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퇴 전처럼 돈을 쓰겠다는 욕심도 내려놔야 합니다. 남들처럼 쓰면서 살겠다는 욕심도 버려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히 소득이 있을 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남이 차 바꾼다고 나도 바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남이 해외여행 간다고 나도 꼭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은퇴 자금 규모에 맞게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안정적인 그런 은퇴 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40, 50대가 당장 시작하면 가장 효과가 클 만한 행동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잡한 재테크 강의 듣지 마시고 오늘 저녁 당장 엑셀이나 종이를 펴고 우리 가정의 재무 상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은퇴 설계의 기본이 되는 작업이기도 하고 이 하나의 표만으로도 많은 걸 파악하고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한쪽에는 내 자산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모든 자산들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내가 보유한 부채를 모두 나열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빼면 내 순자산이 파악됩니다. 이렇게 파악해보면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가 묶여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과도한 항목은 없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종이에 써보면 의외로 우리가 자산이 많구나, 아니면 오히려 부채를 빼고 나니까 정말 별로 없네 등 전반적인 현실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비중이 90%가 넘으면 너무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오랜 기간 침체되면 위험해질 수 있고, 또 부동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자들이 부동산 비중이 너무 높은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규제 영향도 크게 받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주식 비중이 너무 높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하락폭과 회복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은퇴를 앞두고 이런 폭락장이 찾아오면 모든 은퇴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금융자산 중 대부분이 예금으로 되어 있으면 은퇴 후 물가 상승을 커버할 수도 없고, 투자 수익을 통한 기회비용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자산 비중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은퇴를 위한 준비는 나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무상태표 작성은 순자산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재무상태를 보면서 무엇이 부족한지, 또 무엇이 과한지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거창한 어떤 투자 목표나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서 재무상태표부터 작성해서 우리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